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씨 올해 65살.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울려 퍼집니다. 떡볶이 소스를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혜숙 씨는 26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2살배기였던 아들 민호를 혼자 키워야 했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에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 손만이 믿을 것이었죠. 엄마 배고파요. 어린 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혜숙 씨는 그때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40년이 넘는 세월 혜숙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분식집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은 쉬세요라고 해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우리 민호 학비가 모자라요. 민호는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예쁜 신부 지연 씨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혜숙 씨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죠. 아들의 결혼식 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우리 민호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오던 민호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 손 요리를 먹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죠. 며느리 지연 씨.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혜숙 씨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 근처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꾸만 간섭하려고 하셔. 그리고 분식집이라는 게 좀 창피하지 않아? 지연 씨는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하지만 아내의 끈질긴 설득과 압박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 추석에는 지연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민호의 말에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서도 잘 지낸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여린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젊은 부부끼리 시간을 가져야지. 혜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분식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연 씨는 시골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서울 집값도 비싸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라며 계속해서 민호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민호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지연이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혜숙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여행 당일 민호와 지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차는 점점 도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죠. 해숙 씨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깊숙한 곳까지 오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나 보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차가 한적한 산길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펜션이라도 있는 거야? 민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우리 잠깐 다녀올게요. 그들은 해숙 씨의 작은 가방만 내려주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잠깐, 민호야. 여기서 뭘 기다리라는 거니? 해숙 씨가 다급히 외쳤지만 차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기였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 해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40년 헌신의 세월이 배신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해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건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을 꺼내보니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해숙 씨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산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산속의 밤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해숙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데든 사람이 사는 곳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산길은 험했고 65살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서서 일했지만 이런 험한 길은 처음이었죠.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개의 약봉지와 지갑 그리고 작은 물통 하나뿐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여행용품이라며 챙겨준 것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이 미리 준비한 최소한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산은 완전한 어둠에 쌓였습니다. 해숙 씨는 길가의 큰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산속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야생동물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숙 씨는 가방을 꽉 껴안고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그때 으르렁 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해숙 씨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다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으아. 해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그 동물은 해숙 씨보다 더 놀란 듯 도망쳤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숙 씨는 한숨도 잘 수 없는 끔찍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 씨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딱딱한 땅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추위와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물통의 물은 이미 절반 이상 마셔버렸고 배는 고팠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해숙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복잡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해숙 씨는 길가에서 자라는 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먹어도 될까? 하지만 무엇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무에 매달린 작은 열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을 보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몇 개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떨벗지만 굶주린 배에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이틀째, 3일째가 지났습니다. 해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물통은 이미 바닥이 났고 산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물로 갈증을 달래야 했습니다. 손으로 퍼서 마시는 차가운 물은 배탈을 일으켰지만 마시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했고 낮에는 햇볕을 피할 그늘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옷은 가시덤불에 찢어졌습니다. 예쁘게 파마한 머리는 엉망이 되었고 얼굴은 흡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해숙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까? 나흘째 되는 날 해숙 씨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 몸에 힘이 빠졌고 계속된 야외 생활로 몸살까지 났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조물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나?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지붕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지만 벽과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과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곳에서 살던 사람이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해숙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두막을 발견한 그날 밤 해숙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고 바람과 이슬을 막아주는 벽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숙 씨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살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와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불 피우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작은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됐다. 됐어. 해숙 씨는 혼자 소리쳤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캐서 깨끗이 씻어 끓여 먹었습니다. 맛은 쓰고 담백했지만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보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해숙 씨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만 있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정말 민호를 제대로 키웠을까? 조용한 밤 불꽃을 바라보며 해숙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희생만 강요했던 건 아닐까? 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렇습니다.
해숙 씨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해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65년을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해숙 씨는 점차 산속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일한 경험이 이런 곳에서도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처 개울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서 물을 길어오는 것만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65살의 몸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날도 해숙 씨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개울에서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쉬려고 큰 바위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해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에 인자한 얼굴이었죠. 아, 깜짝이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해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 하나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깊은 산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노인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버려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김혜숙이라고 해요. 잠시 이곳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해숙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해숙 씨의 차림새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상처난 손, 야위어진 얼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물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다니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노인은 자연스럽게 물통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숙 씨가 머물고 있는 오두막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몇 년 전에 산지기가 살던 곳이군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박노인은 오두막의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원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요. 해숙 씨는 괜찮은 척했지만 박노인의 걱정 어린 눈빛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마을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길을 따라 1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됩니다. 마을이요? 해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작은 마을이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혹시 마을에서 함께 지내실 생각 있으시면.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박노인은 이틀에 한 번씩 해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숙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이에 혼자 이런 험한 곳에서 지내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노인은 배려 깊게 말했습니다. 박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숙 씨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가 정년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죠. 저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박노인의 진심이 담긴 말에 혜숙 씨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갔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혜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진심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왜 우세요? 맛이 없나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정말 고마워요. 혜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이런 곳에 혼자 계시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혜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한테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혜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일,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했던 일, 그리고 가족 여행이라며 속여서 이 산속에 버린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혜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동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혜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어디 운명입니까?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박노인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 없어요. 박노인의 진심 어린 위로에 혜숙 씨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마을로 내려오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박노인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해. 혜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사정을 말하면 다들 도와줄 거예요. 박노인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곧 여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마을에 가도.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시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박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박노인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나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혜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혜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마을로 가보겠어요.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반겨줄지 몰라요.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박노인의 소개로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빈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혜숙 씨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요리 솜씨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혜숙 씨, 오늘도 떡볶이 좀 만들어 주세요. 마을 아이들이 혜숙 씨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해숙 씨가 만든 떡볶이는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래, 우리 애들. 잠깐만 기다려. 해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단련된 솜씨로 만든 음식은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이장 김 씨도 해숙 씨를 칭찬했습니다. 해숙 씨가 오신 후로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말이에요. 해숙 씨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아들 민호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해숙 씨는 집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소박한 가게였지만 맛있는 음식을 찾아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해숙 언니 라면 하나랑 김밥 하나 주세요. 마을 아낙들이 찾아와 주문했습니다. 해숙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내주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에 보태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노인도 자주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해숙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해숙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해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거구나.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그런 어느 날 해숙 씨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혜숙 씨이신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 이정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해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로 변호사가 찾아온 걸까요?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혜숙 씨를 찾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소가 바뀌어서 한참 찾았어요.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해숙 씨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민호나 지연이 자신을 고소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됐죠. 어르신의 남편분 김만수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우리 남편이? 해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에서야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네,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 맡겨두신 유언장인데 최근에 그 공증사무소가 이전하면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만수는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김혜숙에게만 상속한다. 아들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아내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할 것을 생각하여 아내만이 내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가난했는데.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투자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이요? 해숙 씨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외곽 지역의 땅인데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약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임대료 수입도 상당합니다. 해숙 씨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 땅의 임대료가 계속 쌓여서 현재 통장에 약 5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모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민호는? 해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께는 법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거든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해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민호와 지연이가 나를 버린 이유가 아마도 아드님 부부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재산이 상속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해숙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재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이유로 나를. 해숙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어르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어르신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해숙 씨,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겠네요. 박노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을 이장도 축하했습니다. 해숙 씨 같은 좋은 분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거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린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유산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 후 해숙 씨는 마을에서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해서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 정다운 시간을 보냈죠. 해숙 언니 이제 부자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마을 안악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해숙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박노인도 감탄했습니다. 해숙 씨는 정말 대단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네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해숙 씨의 말에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해숙 씨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해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해숙 씨의 마음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해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해숙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러 온 거니? 해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해숙 씨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빌어. 해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유산 이야기 들었지? 민호와 지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해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거짓말은 그만둬. 해숙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산에 버린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 해숙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아버지 제사날 즈음에 나를 없애려고 했니? 제사를 지내야 상속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민호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 씨의 추리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함께 살아요. 좋은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민호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함께 살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희가 산에 버린 그날 이미 죽었어. 엄마.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야. 해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내가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우리가 바꿀게요. 바뀌어? 해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바뀐다고. 그런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도 해숙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숙 씨, 괜찮으세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박노인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그러자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해숙 씨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가족?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혈육도 아닌 주제에 무슨 가족이에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숙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숙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 아들과 며느리예요.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에요. 해숙 씨의 목소리는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박노인이 해숙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해숙 씨,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마을 안악들도 한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해숙 언니. 우리가 가족이에요. 해숙 씨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해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미 선택했어. 돈을 택했고 나를 버렸지.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럼 유산은? 지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산? 해숙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마을을 위해 쓸 거야.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민호와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민호와 지연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해숙 씨는 계속해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해숙 씨는 마을에 작은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해숙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마을 이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더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으니까요. 해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노인도 말했습니다. 해숙 씨,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네,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숙 씨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숙 씨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민호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해숙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려짐과 배신을 딛고 일어선 혜숙 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혜숙 씨의 삶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혜숙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